3명 중에 2명은 좀 쓰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의 워드나 엑셀을 못 쓰는 수준과 비슷하게 보이죠. AI 피팅룸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서민준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주 뵈니까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요즘에도 여전히 바쁘시죠. 요즘에 또 3월이 돼서 또 개강도 했고 그쵸. 학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텐데 네. 요즘에 어떠세요? 네,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좀 바빴습니다. 아, 그래요? 학교 이제 학생들 프로젝트라든지 과제라든지 뭐 연구 그런 것들 많이 네, 진행되죠. 학교랑 회사랑 네, 이게 한 번에 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것 같네요. 보면은 이제 요즘에 AI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재미난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되게 핫한 논문도 있고 기술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학생들이라든지 또 학교에서도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런 연구 그런 게 많이 활발하게 될 것 같은데 카이스트에서도 뭐 AI 논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쵸. 네, 저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요즘에 소라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LLM 분야 관련해 가지고 재미난 거를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요즘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연구가 또 회사에서 하는 연구랑 좀 결이 좀 다르고 학교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이고 좀 음. 이해를 하기 위한 좀 그런 연구들이 많고 회사가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뭔가를 이렇게 바로 작동하고 뭔가 바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학교 연구는 또 그런 회사 연구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렇네요. 네. 나중에 혹시 이제 재미난 논문이라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CES라든지 MWC를 보면 사실상 뭐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대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AI 시장 보면은 뭐 챗 GPT라든지 그 챗봇 개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교수님 그 온디바이스 AI라고 좀 아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 사실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개념이 기존의 AI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정확하게 더 알았으면 좋겠어서 네. 한번 좀 간단하게 좀 그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요. 네. 일단 온디바이스 AI라고 이제 명칭이 붙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라는 게 말 그대로 온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상에 있는 AI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들으시면 아마 반대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디바이스 상에 있지 않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굳이 반대로 보면 오프 디바이스도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오프 디바이스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온 디바이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랑 온 디바이스는 완전 반대의 개념이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AI가 돌아가면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클라우드 AI, 사스 AI 이렇게 부르고 온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또 온프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디바이스 상에서 이게 구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게 어쨌든 다 따지고 보면은 어디선가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다. 그러면은 영상이 들어오고 그 영상에 대해서 차가 뭐 왼쪽으로 튼다, 오른쪽으로 튼다 이런 게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 그 결정을 해주는 과정이 어쨌든 연산이 필요하겠죠. 네. 그 아주 비싼 연산을 하는 걸 이제 뭐 AI 보통 뭐 그런 GPU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연산을 차 안에서 한다면은 온 디바이스 되는 거고요. 그 연산을 영상만 클라우드로 보내서 어딘가에 서버가 있는 거죠. 그 서버에서 연산 다 하고 나서 결정만 다시 내려 보내준다고 한다면 이건 클라우드 AI가 되는 겁니다. 그 AI라는 것을 기존의 그 오픈 AI의 그 챗 GPT는 그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버에 그렇죠. 들어가서 네. 그걸 우리가 그 컴퓨터로 챗을 뭐 프롬프트를 넣어서 답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클라우드 개념일 테고. 그렇죠. 네. 이제 그 기기와 연계돼서 그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연산 그거를 네. 활용한 서비스가 있다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제대로 이해했나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정확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게 그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삼성증권이 좀 추정한 자료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 분야가 좀 재미난 게 온 디바이스 AI가 사실상 그 관련돼 가지고 그 PC 분야에 오히려 더 한 60% 정도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모바일에는 한 뭐 30% 정도 이런 개념에서 더 들어갈 거라고 해서 PC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뭐 시장 전망은 제가 뭐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증권 그 리포트도 좀 이유가 있겠죠. PC가 좀 더 많아질 거라 보시는 이유가. 근데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면은 온 디바이스랑 클라우드의 장단을 사실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온 디바이스의 장점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두 개 이외에는 없는데 그 두 개가 너무 좋아서 사실 세 개까지 볼 수 있기는 세 개, 네, 세 개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죠.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오가질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온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슈가 하나도 없고 어떤 회사 입장에서 내 데이터 우리가 뭐 제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컴퓨터에서 AI를 쓰고 싶어요. 근데 우리 데이터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바라지를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온 디바이스를 써야 되겠죠. 클라우드는 이러나 저러나 네트워크를 타고 그 서버까지 간 다음에 그 서버에서 연산을 해서 다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프라이버시라던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좀 그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온 디바이스가 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이런 오가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속도가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5G라고 하더라도 레이턴시가 있고, 그리고 뭐 영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로드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분에서도 온 디바이스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기도 하고 너무나 뻔한 거긴 한데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핵심인가요? 핵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요자 쪽에서 핵심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쪽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혹시 좀 맞춰볼 수 있나요? 퀴즈 내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 이게 아주 중요한데 퀴즈 내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을 공급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내는 거죠. 맞아요.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챗 GPT, 오픈 AI도 엄청난 비용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수익 내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게 어려운데, 그 부분을 사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그 기기로 약간 분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용을 좀 더 분산시켜서 약간 전가한다라는 개념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가죠. 왜냐하면 온 디바이스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효과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엄청난 LLM을 쓰기보다는 그럼 거기에 약간 그 SLLM 이런 개념일까요? 네, 근데 SLM은 저는 사실 표현이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게 거기서 얘기하는 S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 작은 모델은 아니어서 저는 일단 표현은 좀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랭귀지 모델이 있고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디바이스에 들어갈 만한 크기가 있고 디바이스에 들어가기 어려운 크기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챗 GPT, 오픈 AI나 구글 제미나이를 지금 잘 내놓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걸 따로 떼어냈을 때 사실상 자기네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자가 그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온디바이스 AI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비용 지불은 하도록 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모든 연산은 핸드폰에서 하지만 그거에 대한 비용은 내는 거죠. 뭐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요구 조건이 있다면 특히나. 그러니까 그 비용은 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유저들이 그거를 내 컴퓨터에서 연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내는 게 싫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별개다. 사실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은 구독 모델 중에서 뭐 워드는 사실 뭐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그 워드 앱을 까시잖아요, 컴퓨터에. 그렇죠. 그럼 따지고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내 컴퓨터에 있는 건데 그걸 쓰려면은 매년 구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뭔가 새로 주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그 라이센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도비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요. 어도비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뭐 영상 편집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미지 편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버전업이 되잖아요. 해마다 버전업이 돼서 다음 해 거, 그러니까 최신 거, 올해 거 2024 버전을 쓸 경우에 거기에서 그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그 로그인이 돼서 거기서 그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쓸 수가 없도록 막아놓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실 뭐 그거야 뭐 정책 나름의 그 폴리시를 정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생성형 AI 모델도 이제 개발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가우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코딩도 되고 언어도 되고 뭐 이미지 모델로도 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뭐 오픈 AI나 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차별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국내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게 나왔을 일단 경우에. 가우스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워낙 적어서 사실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얼만큼 수준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랑 구글이랑 다른 회사고 또 메타랑도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개발을 하더라도 활용하는 방법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AI가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사의 서비스, 그 구글이라는 서비스죠. 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스나 어떤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과 같이 어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쓰는 서비스들에 이런 AI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뭐 특히 검색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게 사람들이 더 이상 정보를 구글에서 찾지를 않으면 이제 그러면 당연히 광고 매출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보면 이건 AI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회사 같은 곳인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 게 두 개가 있죠. 삼성도 크게는 반도체 쪽이 있고 다른 쪽은 좀 더 스마트폰이라던가 어떤 어플라이언스 쪽,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자기기 쪽이 있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AI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삼성한테 고객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이 있긴 한데 뭐 당장 어떤 연관성을 많이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모델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모델을 만든 거랑 또 우리가 반도체 회사인 거랑은 또 아직은 이제 그 좀 차이가 있죠. 언젠가는 그게 연관성이 높아지겠지만 근데 스마트폰이라던가 가전 쪽은 관련성이 높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이런 AI들이 그 가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은 사용성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어떤 하드웨어 회사로만 남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어쨌든 가전 쪽이나 스마트폰 쪽에 닮고 싶어 하는 회사는 애플이라고 보거든요. 애플을 따라하고 싶어 하고 애플과 비슷한 어떤 그런 에코시스템을 또는 브랜딩을 구축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필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삼성이 그쪽을 좀 치고 나가고 싶어하는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좀 기대를 해보죠. 앞으로 가전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뻗쳐나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으네요. 또 요즘에 AI 시장 보면은 막 서로 뭐 경쟁을 하느라고 누가 더 잘할까 이거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관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관전 재미가 쏠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켜보고요. 온디바이스 AI 그 사례 중에서 레빗 R1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해가지고 거기 토끼 모양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돌리면 되고 이쪽에 한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정사각형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에 뭐 돌리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화면에서도 뭐가 나오는데, 터치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통번역도 되고, 간단한 뭐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작은 그런 디바이스인데, 뭐 폰의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좀 상용화 될까라는 생각,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온다. 그게 사실 그런 디바이스는 옛날에는 IoT라고 불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다른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은 연산을 이제 디바이스에서 전부 다 하거나 또는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일부 하는 경우도 꽤 이제 생길 것 같고 이미 그런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전부 다 서버에서 하게 되면 사실 단점이 많죠. 데이터도 많이 전송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서버랑 커넥션이 없을 때 어떤 그래도 최소한으로 작동을 해야 할 텐데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서버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건 다 온디바이스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온디바이스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좀 활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네. 온디바이스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갑자기 커넥션이 끊기면은 네.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온디바이스 AI라는 것도 이게 얼만큼 그 연산의 비중을 가져가냐 클라우드랑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어떤 좀 비교적 작고 성능은 좀 안 좋지만 상당히 좀 휴대하기 좋은 그런 어떤 그런 디바이스들은 아마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략들이 하나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연산을 여기서 할 거고 어떤 거를 클라우드에서 할 거냐.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떠한 서비스에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게 아마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뭔가 또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고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또 그런 어떤 페인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아마 이런 제품들을 만들겠죠. 그 비슷한 게 뭐 제가 알기로는 휴메인 AI의 핀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에다가 부착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빔처럼 쏴서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휴대폰이 그 액정이 이제 손에 나오는 거죠. 네. 그 안에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어떤 온디바이스 AI 개념의 그런 디바이스도 나와 있더라고요. 소개가 됐는데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고객의 니즈에 맞다면은 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좀 그런 기기를 누군가는 또 애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온디바이스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온디바이스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사례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소개가 되고 확인하면 있었는데. 필요할 것 같은 게 아마 그렇게 작은 디바이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연산 처리를 온디바이스에 하는 게 아마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처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고 컴퓨터에 그 AI를 탑재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탑재한 컴퓨터와 탑재하지 않은 컴퓨터 이런 어떤 서로 차이가 많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변화될까요? 이제 컴퓨터는 사실 온디바이스 개념에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좀 낮죠. 왜냐면은 어쨌든 좋은 GPU를 달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GPU들은 서버에서 돌아가는 GPU랑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온디바이스 사실상 서버를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PC는. 그렇죠. 물론 좀 어려워지는 게 좀 뭐 랩탑이라던가 맥북 같은 쪽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온디바이스 AI라고는 해도 사실 어떤 그런 기술적 난이도는 사실 일반적인 서버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좀 적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번에 우리 비전 프로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나눴잖아요. 비전 프로를 가지고 저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 그 안에서 입체적인 거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거기에 또 말을 할 수 거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아니면 AI 엔진 모델 입장에서는 어떤 멀티모달 같은 그런 그 프롬프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기존의 채팅 방식보다는 좀 더 입체화된 여러 가지 방식의 멀티모달 서스를 받는데 이게 그 온 디바이스 AI화된 PC와 결합했을 때 그 통신을 쓰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두 기기 간의 어떤 뭐 결합만 된다면은 그 웬만한 그 멀티모달과 그 언어 모델 엔진을 다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좀 손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 저 동의를 하는 부분이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아마 그건 온디바이스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이 비전 프로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그거랑 근거리에 있는 뭐 맥북이라던가 어떤 아이맥 같은 것들이 또는 별도의 머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머신들이 그걸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그 AI 엔진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당장은 뭐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나올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반도체가 좀 좋아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일단 엔비디아의 GPU가 일단은 탑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1위인데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이 뭐 NPU라든지 다양한 그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또 세계 시장에 또 경쟁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사실은 그러니까 서버에서 대용량을 연산하지 않고 적은 부분을 연산을 한다면 GPU 같은 비싼 그런 그 반도체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NPU가 갈 수 있는 좀 시장 가능성 아니면 경쟁력
그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일단 먼저 MPU는 아마 두 가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서버용 MPU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좀 더 온디바이스용 MPU가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좀 더 그 온디바이스 MPU의 좀 가능성을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온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모바일 쪽이라 본다면은 그러니까 PC는 사실 보통 온디바이스한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오히려 서버랑 좀 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보통 모바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핸드폰이 네. 사실은 조금 더 주요한 온디바이스인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ARM이 잡고 있죠. ARM이 잡고 있고 ARM 방식 또는 ARM 또는 애플이 하나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이쪽 스페이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좀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많은 그런 전기를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GPU랑 그리고 전기를 덜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칩들이랑 좀 결이 다른데 그래서 온디바이스 쪽은 확실히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더 지금은 하나가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GPU가 정말 많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퍼런스 용도로도 있지만 사실 학습에 쓰이는 것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연히 온디바이스에서 할 필요도 없고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GPU의 수요는 어쨌든 학습 쪽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GPU에. 이제 인퍼런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점 온디바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줄어든다기보다는 원래 모든 수요가 클라우드로 몰렸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을 것이 이제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뭐 그 차이를 먹는 게 아마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NPU들일 텐데 이제 그런 NPU들은 또 네, 그렇죠. 지금 애플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6월에 그 자체 애플이 이제 해마다 이제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 6월 정도에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체 AI 모델 또 선보인다고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삼성전자가 따라갈 만한 그런 부분들 그 애플의 어떤 그런 생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 폰은 아이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맥북 쓰고 있고 집에는 또 아이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몇 년 전 이미 수년 동안에 그 맥 애플 생태계 맥 생태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AI가 도입되고 거기서 생성형 AI가 그 자체적으로 이게 도입이 된다면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플이요? 네, 왜냐하면 그 기존의 아이폰도 사실상 그 OS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디바이스도 본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앱 개발을 해봤는데 테스트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의 OS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맞추기에는 또 쉽지 않고 그래서 한 회사가 디바이스랑 OS를 같이 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AI 시대로 접어섰을 때 다양한 그 연산을 해야 되고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바이스랑 또 오차를 많이 줄이려면 역시나 한 회사가 다 하고 있다면은 그만큼 뭐 변화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그런 만약 나온다면 AI가 하나 나온다면은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일단 WWDC에서 6월에 있는 AI 발표를 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애플 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좀 그러면은 들어간 거일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근데 좀 더 놀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면은 어쨌든 애플은 약간 항상 좀 한 발짝 좀 이렇게 느리게 그 대신에 아주 하이 퀄리티로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아마 뭔가 발표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온디바이스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어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잘 되는 그런 LLM이 온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냥 그 애플이 공개를 할 부분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은 들고 그게 온디바이스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온디바이스를 하더라도 성능이 좀 낮은 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애플이 저는 상당히 유리한 그 지점에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온디바이스로 하고 싶어 했고 뭐 아이클라우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클라우드가 진짜 잘 안 돼 있잖아요.
파일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네. 그 외의 모든 건 다 거의 사실 온 디바이스에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은 원래부터 온 디바이스에 거의 항상 진심이었고 애초에 기계를 파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AI 쪽은 뭐 저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온 디바이스의 비중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 디바이스인 거랑 아닌 거랑의 어떤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차이들이 생길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비전 프로 같은 케이스겠죠.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거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바로 그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로는 사실 어려운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애플의 가장 큰 챌린지는 전 두 가지라 보고 있습니다. AI를 개발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좋은 모델을 확보하는 것 자체이긴 해요. 이제 그거는 사실 많은 회사에서 사실은 시도했지만 네. 지금은 성공한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제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신약 개발을 할 때도,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쨌든 많은 과학적인 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약이 개발되는 거지 갑자기 그냥 따라하고 싶다 해서 바로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따라하고 싶어도 보통은 또 그런 페이턴트가 있으니까 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쪽도 약간 비슷해서 약간 어떤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이 좀 필요하고, 애플이 그쪽 기술이 좋은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아마 그쪽에 대한 어떤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많은 GPU가 또 필요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GPU들을 또 갖고 있는 것이냐, 애플이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애플의 비즈니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위주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온디바이스에 이거 올려야 되는데, 정말 애플이 이걸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시리도 이제 원래 계속 클라우드에서 하다가 이거 온디바이스로 옮겨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서 생겼죠. 네, 이제 뭐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그래도 애플은 온 디바이스로 갈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이 가장 큰 AI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는 우리가 온 디바이스에 이렇게 아주 좋은 LLM을 태웠다 라는 이제 시점일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저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발전도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 속도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또 못 따라가는 서버의 스펙을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뭐 이건 아주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애플이 지금도 NPU라는 것이 있고 그 NPU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용 연산을 할 수 있는 전용 기계인 건데, 저는 그것보다 더 스페셜라이즈를 해서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하드와이어 했다고 하죠. 하드와이어 했다고 하고, 좀 FPGA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FPGA 같은 걸로 이렇게 연산을 완전 다 하드와이어를 해버리면은 소프트웨어로는 원래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지만 하드와이어 해버리면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어떤 그 효율성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만들겠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NPU가 아니라 어떤 모델을 위한 하드웨어인 거죠. 특정한 모델을 위한 하드웨어. 그 모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속도를 많이 개선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대신 단점은 당연히 모델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어쩌면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유일한 해결법일 수도 있거든요. 당분간. 그러면 애플은 또 좋을 수가 있는 거는, 그러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또 팔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하드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그럴 가능성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조금 기대가 되네요. 그 6월에 이제 한번 어떤 방식으로 뭐 발표를 할지, 그게 거기에 따라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애플이 시작하면 이제 시장이 된다. 그래서 그만큼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도전들을 다른 기업들이 많이 했지만 그걸 이제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그런 보통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내놓는다면은 분명 그 오픈 AI의 행보, 구글의 행보,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다 체크를 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내놨을 때의 반응도 본인들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걸 내놓을 것인지, 어떤 물건을 내놓을 것인지 참 궁금한데 네.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네. 그때 가서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죠.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WC도 무사히 마쳤는데 거기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모바일 시장으로,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모바일로 가는 그 과도기에서 어떤 디바이스들이 그 과도기에 서비스를 내놓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서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 온디바이스 AI를 담는 그 디바이스인데 완벽한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라 그 샘플들을 보여준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쪽 시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통신 시장이 사실상 좀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게 온디바이스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덜 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써야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으니 그게 약간 딜레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익, 그러니까 이통사 관점에서 볼 때. 이통사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를 온디바이스는 결국은 데이터를 안 쓸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통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더 많이 쓰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요금 같은 걸 또 다르게 만들까요? 수익 모델을? 네. 근데 뭐 저는 그거는 어차피 반대로 보는 게 그러게요. 뭐 이통사가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솔직히는. 네. 왜냐면은 이통사는 어차피 데이터가 그러니까 데이터 플랜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숫자가 중요한 것 같고 각각의 사람이 더 뭐 비싼 걸 쓰면 좋긴 좋겠지만 어차피 AI가 그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엄청 많은 밴드위스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리 온디바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상 매체가 훨씬 클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 MWC에서 좀 보면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뭐죠, 그 갤럭시 링인가요? 갤럭시 링 반지처럼 돼가지고 봤어요. 그게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디바이스들이 앞으로 좀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겠네. 뭐 저야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와치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작아지긴 했으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겠고 스크린이 좀 뭐 필요 없거나 정말 삐삐처럼 약간 작게 나온다면 이제 그건 좀 차이인 것 같고. 뭐 결국은 이쪽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기술적인 이슈보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큰 거는 그렇지 약간 문화라던가 어떤 좀 브랜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링 같은 걸 끼고 다니는 게 상당히 좀 힙하게 느껴진다면 상당히 인기를 끌 거고 이게 아무리 용도가 좀 있어도 와치가 조금 더 낫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링보다 와치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저도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링을 안 끼고 있고 링을 끼는 거는 금미래는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모르죠. 제 생각이 바뀐다면 그건 삼성 같은 회사가 상당히 브랜딩이라던가 어떤 마케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애플워치라든지 보면 뭐 갤럭시 워치도 보면은 그 처음에는 약간 약간 전자기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디자인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디자인적으로 와치를 만들어서 그 기존의 시계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미 많이 대체돼 있잖아요. 와치가. 그래서 저는 그 링 자체가 그런 어떤 전자적인 기능이 있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충분히 한다면 또 다른 액세서리 개념에서의 또 다른 열풍을 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와치를 이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링까지 또 쓸 것인가에 대한 퀘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와치를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저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 AI 피팅룸이 항상 하고 있죠.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요. 그 파로스랩스와 함께 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또 다양한 또 질문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좀 보고 한번 그 국민들의 또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오프라인에서 그 내 폰에 AI 기능이 있다면 어떤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나라는
얘기를 물어봤는데 39.5%한 40% 정도가 이제 번역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그 삼성 폰 나온 이후에 설문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영향이 그럴 수 좀 있겠네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선호도가 있는 거를 좀 감안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생성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글 생성 이런 생성형 쪽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영상 제작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뭐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폰에? 번역 서비스는 이해 가는 게 해외 여행 갔을 때 인터넷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오프라인으로 되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인터넷 안 될 때 번역 서비스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연결 통해서 그 스마트폰 이외의 AI 장치를 구입한다면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까? 이건데 이제 질문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을 조금 온디바이스 AI가 좀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선 좀 했는데 일단은 건강 헬스 이거는 뭐 기존의 워치라든지 같은데,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기능들을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챗봇 이제 이미 뭐 챗 GPT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전화 기능 이게 또 좀 있거든요. 17.5%인데 그 와치가 이미 전화 기능도 네. 또 연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은 링에서 전화를 하면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거 조금 너무 오버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근데 듣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피커 기능도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노트북 관련해서 보면 이제 생성형 AI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그 노트북에 들어간다 이런 방식을 했을 때 얼마 정도면은 구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설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이 뭐 절반 이상을 좀 차지했거든요. 이게 가격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심사잖아요. 또 소비자들이 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그런 디바이스를 그런 기기를 살 때 부담이 또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 애플의 비전 프로는 뭐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노트북은 그래도 많이 쓰니까 이 정도인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세요? 기업들도 가격 측정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싸면 살수록 좋지 않을까요? 싸면 살수록 기능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쨌든 사실 200만 원 버젯이면은 그렇게 작은 버젯은 아니어서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재미난 또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제 차량 안에서 그 향기나 습도를 좀 자동으로 맞춰주는 AI 디바이스가 좀 있다면 어떨까 구매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뭐 요즘에 이제 향수라든지 그 디퓨저 그래서 그 좀 찾아보니까 향과 관련된 시장이 좀 또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뭐 그래도 매우 그렇다 한 16.5%돼 있고 그렇다 43.1%에서 이거는 실생활에 차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이렇게 장착하면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 MWC에서 이번에 뭐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그 이제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가진 노트북이 나왔는데 정식 출시되면은 이게 구매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그 매우 그렇다가 한 12.5% 그리고 이제 그렇다가 34.4%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46.9%인가요?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가 그 구매 의향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증강현실이나 영화 아시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그 투명한 거 해서 이제 폰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약간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보고 싶은데 또 반대편에서도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있다면은 사시겠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거 같으세요? 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유니크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PT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렇죠. 발표 같은 거 할 때, 뭔가 간단하게. 아이패드로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아니라 우리 아이패드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네, 좀 그러면은 그 미래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냥 유리 하나 들고서 이걸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우주선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느낌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그렇게 좀 설문을 좀 들어봤고요.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지금까지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일단 글로벌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대응하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아니면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앞으로? 앞으로요. 아마도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것이 하드웨어랑 결합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제조업 쪽에서 상당히 강자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시너지를 잘 낼 수 있다면은 네. 저는 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삼성이랑 네이버 같은 경우도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합력을 해서 뭐 이거 온디바이스라고 꼭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결합을 이렇게 해서 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뭐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엔 중요해질 거라 계속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볼 때 이 분야도 사실은 이제 그 투자자들도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예측할까, 앞으로 네. 어떻게 갈지 예측할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폰이라든지 뭐 폰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돼서 하게 되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연산을 해서 발열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연산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배터리 소모가 엄청날 거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온디바이스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네, 저는 볼까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발열과 사실 배터리 두 개가 똑같은 사실 문제긴 한데 발열이 가장 큰 문제도 뜨거워서도 있긴 하지만 뭐 네. 뜨거운 것도 불편하긴 하겠죠. 근데 사실 뭐 그거야 어떻게든 이렇게 케이스 쓰면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더 큰 문제는 발열된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고 있다는 뜻인 거고 그렇죠.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뭐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배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더 좋은 배터리로요. 네. 물론 그러면 좋겠죠. 네. 그 배터리가 더 좋아지는 것이 있을 거고 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칩이 나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모델이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셋 다 되면 그냥 좋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터리 부분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차라리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그 연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덜 하거나 네.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말씀의 가장 큰 가정은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쉽다는 가정이긴 한데 꼭 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배터리 쪽을 더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셋 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럼 어떤 쪽이 배터리 쪽에 잘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뭐 일부 얘기는 해주셨거든요. 어떤 분이.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얘기를 해도 당장 뭐 투자적인 그 당장 뭐그 주식이 갑자기 오르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사실 AI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담지만 또 교수님도 엔비디아 또 옛날에 투자도 하셨고 그래서 약간의 간을 좀 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로 배터리 분야로도 일각에서는 조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래서 AI 시장이 되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래서 결국 거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오픈 AI도 뭐 몇 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경 단위로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게 그렇게 치닫을 경우에 어느 순간 거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픈 AI가 뭐 경단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많이 놀랐죠.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오픈AI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디까지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그 완전히 상반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오픈AI가 그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들어가는 어떤 효용성이 좀 거품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오픈AI가 그렇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AGI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이제 AI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AGI가 도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사실 어떤 사람의 지식 노동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그쵸. 사람만큼 AI가 공짜로 일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무슨 일이든. 그런 세상에서는 사실 경제 체계가 완전 바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때는 뭐 일경원이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일경원조차도 오히려 싸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런 회상이 올 수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그 돈의 액수는 오히려 얼마가 됐든 그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엔 돈이라는 게 사실 뭐 이건 가상의 어쨌든 그렇죠. 개념인 거고 실제로 돈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일을 시키거나 또는 어떤 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일경이란 돈으로 어떤 재화와 어떤 사람의 시간을 쓰려고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왜냐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뭐 쓸 사람이 없거나 가져올 게 없으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AIPT님이 Q&A 또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SNS 상에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이야기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AI를 통해서 많은 그 기업인들이 당장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5명의 직원이 있는데 AI를 써가지고 하면은 2명으로 3명을 자르고 퇴사시키고 자른 건 좀 그런데 퇴사시킨 다음에 AI로 해서 5만큼의 일을 하는 것.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내가 또 잘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근데 반대로는 또 어떤 분은 그 AI를 통해서 5명이 8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팔을 생산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각 장단점이 있는데 또 팔만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생산성이 무조건 좋냐. 그래서 잉여 생산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해결책도 나중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금 바라봐야 될까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 철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얘기예요. 경제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이제 답변이라기보다는 뭐 제 생각인데 어떤 이런 경제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명에서 8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뭐 좀 심플하게는 그러니까 4명에서 8명의 일을 하고 4명에서 2명, 4명, 그러니까 4명에서 8명이 일을 하든 아니면 4명이 하는 일을 2명으로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2배, 2배씩이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4명이 있는 회사에서 직원을 뭐 자르는 거죠, 그게. 자르지 않고 8명이 일을 한다면은 그 시장이 똑같다는 가정 하에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아주 해피 스토리 뭔가 아주 저기 회사는 정말 좋은 사장이고 직원을 다 지키는구나 하지만 간접적으로 결국 다른 회사 하나가 망했겠죠 아마.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게 로컬하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회사지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숫자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뭐 사실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냐? 이제 그런 어떤 관점을 보면은 그 회사 사장님은 정말 잘하신 건데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나 싶긴 해요. 솔직히는. 그런데 4명의 사람이 8명이 일을 해서 다른 회사가 이제 망했다. 그러면 이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자유경제 시장에서 모든 걸 똑같다고 한다면은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공산품들 싸게 쓸 수 있는 이유도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뭐 라면 같은 것도 1,000원밖에 안 하고 네, 그게 이제 다 생산성의 어떤 혜택이라고 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모든 게 다 동일하다고 했었을 때 이제 이렇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어쨌든 좀 더 좋은 세상인 건 맞다고 보는 게 총 투입한 비용이 적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4명이 일을 했던 게 이제 2명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체 사회에서 봤을 때는 같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10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50명이 필요하다는 뜻인 거고, 그럼 효율적이게 된 건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시스템, 이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거지만 보통 대부분의 자유경쟁 시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 어떤 그거를 아무런 이제 그 개입이나 변화 없이 그냥 시장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네.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사람 수를 줄이던 아니면은 사람 수가 이제 같지만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서 네. 더 싸게 풀던지,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생산성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그럼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모두가 어떤 혜택을 보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땐 결국엔 어떤 문화라던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결국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의 예로 우리가 이제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게 문화적으로 표준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60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네. 이제는 40시간을 일을 하면서 똑같은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다면 훨씬 더 삶의 퀄리티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럼 앞으로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게 새로운 어떤 스탠다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놀랍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상당히 좋은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을 사실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은 사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항상 개인은 가장 자기한테 최선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개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개인의 어떤 결정들이 합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규제든지 어떤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도 네. 어떤 사회의 근간이 되는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 어떤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이렇게 그 기본 소득을 줘버리면은 네.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그런 모럴 해저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엔 어떤 합당하지만 모두가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시스템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정부에서도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AI 피팅룸이 또 다양하게 또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AI 시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거듭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 도전 이런 부분들을 AI 피팅룸이 이후에는 또 사례도 또 이렇게 제시하면서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시죠? 좋아요와 또 댓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명 중에 2명은 좀 쓰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지금의 워드나 엑셀을 못 쓰는 수준과 비슷하게 보이죠. AI 피팅룸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필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T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트현이언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팀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몬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aptop creates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크랙샷 예!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신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리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